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아직도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도 여러 명이라고요? 네, 하루 반이 넘게 지났는데도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이 8명입니다.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 굴뚝이 건물을 덮친 제지 공장에서 4명이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방당국이 지금까지 14명 숨졌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3명이 확인됐는데 모두 직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심정지 상태고 남은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11명이 묻혔다가 7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4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중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450곳에 이재민 7,700명이 피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구마모토현에는 TSMC나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도 있는데요.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고요? 네, 구마모토현에 있는 TSMC와 소니, 미쓰비시의 공장들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에서 제조 장비 조정에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TSMC 구마모토 공장이 통상적인 생산 체제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릴 거로 보입니다. TSMC는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니온 TV에 따르면 TSMC는 1공장이 받은 강진의 영향에 대해 정밀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진행 중이던 2공장 공사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요타나 다이하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 다시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습하자 이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조직을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습을 단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이란 전쟁 발발 후 사우디가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에 나섰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들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들은 이번 공격으로 대원 2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라크 정부기관 소유 시설과 거점은 물론 성지순례 구역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 침해이자 UN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해 요르단에서 이란 미사일들이 요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의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 있는 미국 소유 LNG 저장 설비가 드론의 타격을 받아 배후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을 멈춘 지 닷새 만에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리 세력들의 움직임과 사우디의 군사 개입 수위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겨냥한 공습에 나서면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물론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미국이 공격할 차례라며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But they nevertheless took a shot, so it's our turn.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ith an agreement at some point, but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집트 인근 해상에서 미국 소유 액화 천연가스 저장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공격 주체나 배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속어를 동원해 이란을 두들겨 팰 거라며 고강도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미군이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타격한 데 대해서는 이라크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민병대를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경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타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은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하다가 지난 24일 중단했는데 이란의 미군 기지 기습 공격을 계기로 미군의 공습이 곧 재개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에서 사실상 통행료를 갈취했다면서 이란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도 더 높였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을 겨냥한 미군 공습에 가담하면서 확장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이란과의 직접 충돌을 피해왔던 사우디가 처음으로 미군 군사작전에 참여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가 시아파 국가 이란의 대리 세력과 새 전선에서 직접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쟁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여러 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지며 전면전 위험이 커졌다며 이란 전쟁을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8% 상승해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폭의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다시 보복을 예고했다고요? 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으로 대원 20명뿐 아니라 이란 군사고문 6명도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라크 민병대 관계자들이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숨졌다며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기지와 동맹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전쟁 시작 이전에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미군의 대표적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재고는 최대 820여 발, 사드 재고는 최대 270여 발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재고와 관련해 더 첨단의 무기를 다시 채우고 싶다면서도 현재 재고가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 때문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거라는 분석도 나온 만큼 향후 공습 재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가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연준 인사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부문의 탄탄한 수요와 AI 인프라 확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8% 상승한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876억에서 877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 EPS도 4.74달러로 시장 기대치인 4.24달러를 웃돌았고 자본 지출 KPX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608억 달러, 우리 돈 87조 8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월가 예측치인 60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탄탄한 회복력과 AI 기반 광고 추천 시스템 고도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EPS는 6.18달러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인 7.22달러를 1달러 이상 밑돌았습니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 하단을 기존에 125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조정해 이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지난해 85억 5천만 달러에서 90% 이상 쪼그라든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0.71%, 1.31% 하락 마감했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Long-term investors should use volatility as their friend and add to the high-quality names that will be the beneficiaries and winners of the AI build-out. 네, 연준 기준금리 발표 소식도 알아보죠. 5차례 연속 동결인데 더 눈에 띄는 거는 이 중 인사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금리 결정 표결은 찬성 9표였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동료들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다면서 진짜 집안 싸움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연준은 반드시 물가 안정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건 없다면서 오직 목표는 2%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해석인데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미 장기 국채는 급등했습니다.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34분 기준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전장보다 0.1%포인트 상승해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지수는 2.19% 급락했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빅테크 중심의 설비 투자가 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케빈 워시 의장은 평가를 했는데요. 워시 의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The economy output is solid. CapEx and productivity are strong. Labor markets solid, steady. 워시 의장은 특히 기업 설비 투자의 강력한 성장이 가장 눈에 띄고 AI 관련 하이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 분야는 4분기 연속 성장률이 20%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생산량의 건전한 상승세 유지에 기여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연준의 신뢰성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단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권유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무부 차원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여러 우려를 전달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거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여중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감독 선임 절차를 포함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청문회에 출석해 32강 진출 실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치솟아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찾고 사는 거지 뭐. 지구가 그럼 좋다할 거예요.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1명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그제 추가된 온열 질환자는 71명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집계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557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온열 질환 관련 누적 사망자는 9명입니다. 성수대교 남단 연결로에 9cm의 단차가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걷어내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밤샘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강이 필요한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성수대교 남단으로 진입하는 연결로입니다. 콘크리트 방호벽 중간에 단차가 선명합니다. 해당 구간의 높낮이 차이는 9cm. 단차를 3년 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살핀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지만 주행 중 덜컹거림을 느꼈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정밀 진단에 나섰습니다. 치마 진행이 없는 안정화된 상태이고 구조물 자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한 가운데 도로 포장을 걷어낸 다음 낙하한 무게추가 땅속에 들어가는 깊이를 측정해 집안의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신기가 달린 전선을 깔아 진동파 도달 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 땅속 깊이 구멍을 파서 채취한 토사로 집안 강도와 상태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불안해하시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으십니다. 각종 측정 장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안전 여부를 알려드리고 서울시는 현장 시험을 마치는 대로 성수대교 진입로를 재포장해 운전할 때 느끼는 덜컹거림을 줄이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시험과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성수대교에 이어 최근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도 8cm에 이르는 단차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돼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잖아요.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의 하락은 막지 못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6% 가까이 하락하면서 6천선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틀째 증시가 폭락하자 당국은 증시 변동성을 키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국회 앞에는 근조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틀 동안 폭락이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실 어제는 반등을 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SK하이닉스 실적이 예측치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그걸 모멘텀 삼아서 떨어진 거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9시 전에 이제 장전에 발표한 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지만 시장에 아주 높은 기대는 못 미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들 좀 미흡했다라는 약간의 의견들이 있으면서 좀 이쪽에 좀 불안감들이 생긴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빠르게 보통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장이 원했던 거는 기대치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거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응을 못했고 그것이 발단이 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들, 중국의 반도체 요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제도,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이 몰리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고 영업을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투자자의 기대 수준이 그 정도 기대 수준이 아니거든요.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조금 미흡한 것들이 어떤 시장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약에 대한 문제,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겹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책 같은 것들 안 나온 것도 일부 실망감을 더한 것 같고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요즘 정말 툭하면 사이드카다, 서킷 브레이커다 이런 소식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기도 힘들어서 저희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요. 사이드카가 70번입니다. 지금 7월이거든요. 7월까지 70번 발동이 됐고 서킷 브레이커 역시도 13번 발동이 됐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년 가까이 쌓인 발동 횟수의 절반을 이미 7월까지만 해도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변동성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 아닙니까? 제 역할을 하기 충분한 겁니까? 일단은 필요한 어떤 제도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 특히나 이제 사이드카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이 정지가 되면서 기계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따른 어떤 급락이라든지 급등을 막는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란 전쟁이라든지 국제유가 급등이라든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 기술주 약세,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외적인 요인이 큰데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장에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50%가량 거의 가다 보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은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뭐 사이드카 제도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주가에 너무 반도체 지수의 영향, 반도체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 반도체 부분이 글로벌리 이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반도체 역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폭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폭 자체가 3%, 8% 폭이 이게 작은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올해만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올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다. 이게 사실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과 내일 거래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7월 월간 낙폭을 보면 마이너스 3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봤을 때 대체 2026년 7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기억이 될 정도인데 이전에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보다 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30%까지는 안 넘었잖아요. 뭐 한 달에 30% 내려간다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외환 위기 상황과 금융 위기 상황과 지금 좀 다르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높게 보면서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번 인상을 했지만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경제 자체는 굉장히 좋고 수출 역시 역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예상보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면서 그러니까 투자자 수준이라는 게 주가가 사실 3천에서 9천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간 것은 투자자들이 영업이 굉장히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치들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기대치 수준이 워낙 높은 상태에서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30% 수준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IMF나 금융위기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는 그때는 경제 장치에 큰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제도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는 이슈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 소비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변동성의 그 한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 달 사이에요. 거의 뭐 고점과 비교하자면 절반 가까이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AI 고점론, 거품론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오늘이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 페이스북 기업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 분기 실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것도 잘 되면서 실적이 좋거든요.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를 있는 것이 아니야. 영업이익 역시 뭐 시장의 전망치를 약간 우회하면 그러니까 상회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었지만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그 영업이익 같은 게 좀 수익성 같은 게 좀 떨어졌거든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본 지출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더 많이 짓겠다는 의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날 것이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큰 기업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I 고점론, 뭐 반도체 고점론이란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 기업들 역시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성과가 잘 나고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은 성과가 안 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불확실해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매도하려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겹침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에 대한 좀 지나친 의존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적 자체는 어제 SK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기대보다 약간 모자르다 보니까 이런 큰 여파가 나올 정도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야기처럼 시장의 뭐 자체 대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고 있는데 국회 앞 근조 화환에서도 이거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이 레버리지 종목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바닥에서 주가 오를 거를 생각하면 2배를 올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거든요. 워낙 30% 이상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역시 있는 것 같고요. 이 역시 있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본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2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을 사면서 주가를 흔히 말하는 수익성을 높이는 게 뭐 투자자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일반 레버리지 상품도 굉장히 많이 샀지만 어제는 인버스 상품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예. 인버스 상품 많이 샀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는데 투자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혹은 바닥에 따라서 주가 반등할 것인지 또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 역시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는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제도를 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핫 이슈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주어진 상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레버리지 ETF는 내 투자 어떤 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어마어마한 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제도적으로 고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뭐 이런 말씀까지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변동성에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잘 대처하는가 하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면 ETF 투자액으로만 56조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흔치 않게 비투를 한다라는 그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비투는 변동성 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흔히 말하는 음이복리 효과죠. 그러니까 20% 떨어지고 20% 오르면 사실 3, 4%씩 손해 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좀 돈을 많이 잃었을 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반등시키려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심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신용을 통해서 손해를 메꾸려는 이런 투자 경향성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사고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어떤 기대의 어떤 폭이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은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비투라든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국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이야기를 보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죄송합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성도 높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정책실장의 어떤 이야기로서는 좀 부적절한 것들이 아니냐가 보통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 판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정책실장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사실 부동산하고 달리 주식은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담보 가치가 남아있는데 주식은 팔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만큼 30%가 떨어지면은 30%가 떨어진 만큼 이제 국민의 자산이 줄어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이것을 흔히 말해서 이거 좀 잘못된 좀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그렇게 성향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금융위원회라는 이런 데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다. 금융위원회나 뭐 시장에서 경고를 많이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건 정책 미스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거 김영목 정책시장 이야기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또 추가 대책까지 발표가 됐는데 과연 좀 작동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금리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었고요. 자, 그런데 위원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3명이나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금리 인상을 낸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기반은 전쟁,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성명서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냐 말려야 될 것이냐에 대한 큰 결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혹은 연준의 일부 그 이사들이 보기에는 금리 같은 것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시점들이 아니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고 전쟁 같은 것들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금리 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건 가족 간의 싸움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긴 했는데 뭐 의견이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조금 올리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그 미국 금리 타겟은 2%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9월에 인상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9월에 인상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어떤 3명의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좀 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금리 같은 것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밤사이 여러 가지 소식 들려왔는데요. 잠시 후에 열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요즘 참 밤낮 할 것 없이 날이 계속 더운데 간밤의 열대야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때문에 아침부터 공기가 무척 끈적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체감 온도는 28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던데 오늘 폭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양산이 39도까지 크게 지속했고요. 서울도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방 7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로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릉은 아침부터 29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 40도를 돌파하며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던 양산이 39도, 부산도 39도에 달하겠고 대구 37도, 서울 34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7도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휴가철 더위를 피해 해안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족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